승인. 방산시장에서 이 단어는 생명줄이었습니다. 30년간 전투기 시장을 지배한 건 성능이 아니라 허락이었죠.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한 발의 탄약도 팔 수 없었습니다. 그 승인이 곧 통제였고, 통제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족쇄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한 나라가 그 족쇄를 끊으려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무장 통합 승인을 거부하며 경고했죠.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900억 원짜리 전투기가 무장 없는 철덩어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반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101조 원 시장을 흔들고 30년 규칙을 무너뜨린 한국의 선택. 그 선택이 미국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카드,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댓글에 한국 화이팅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화이팅! 전투기에서 무장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날개 달린 관광기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KF-21에서 정확히 그 무장을 빼버렸습니다. 이유는 안전성 검토였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이유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잭 하트먼입니다. 미 공군에서 22년간 무장통합과 전자전 체계를 다뤘죠. F-16, F-15의 무기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검증했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인도 태평양 조달 본부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죠. 미 국무부가 한국에 통보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GBU-39 SDB 통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식 문서엔 기술 안전성 검토 미완료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명분은 너무 허약합니다. GBU-39는 이미 15년 넘게 실전 배치된 무기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수치를 보시죠. GBU-39의 무게는 130kg입니다. 사거리는 110km죠. 정밀도를 나타내는 CAP, 즉 오차 범위는 5m에서 8m 수준입니다. 이미 전 세계 28개국이 운용 중인 표준 무기입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KF-21의 외부 하드포인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체는 GBU-39를 10발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출격으로 1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겁니다. 단가 900억 원짜리 4.5세대 전투기가 F-15급 폭격 효율을 내게 되는 구조였죠. 이 조합이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전투기 교체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1조 원입니다. 필리핀은 FA-50 도입 이후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노후화된 F-18 대체를 검토 중이죠. 인도네시아는 F-16 추가 도입과 차세대 기종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모두 예산 제약이 큽니다. 성능 대비 가격, 그리고 운용 비용이 결정적이죠. KF-21에 GBU-39가 통합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900억 원으로 F-35 수준의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F-16B는 기체만 1,200억 원이 넘습니다. 무장까지 포함하면 1,500억 원을 훌쩍 넘어가죠. 가격 경쟁력에서 KF-21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레이시온과 보잉의 생산 라인 전체가 흔들린다고 분석했죠. F-16 블라크 70, F-15EX의 수출 물량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단순히 몇 대 팔고 마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는 30년 이상 운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부품, 업그레이드, 무장 공급까지 합치면 기체 가격의 3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하죠. 이건 단순한 무기 시장이 아닙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101조 원 시장의 30%만 잃어도 29조 원입니다. 후속 계약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87조 원을 넘어갑니다. 미국 입장에선
절대 놓칠 수 없는 경제적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움직였습니다. 승인 서류 한 장으로 이 모든 걸 막으려 했죠. 안전성이라는 명분은 그저 포장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적 생존 본능이었던 겁니다. 저는 22년간 이런 식의 시장 통제를 수없이 봤습니다. 기술 이전 제한, 승인 지연, 인증 절차 강화. 모두 같은 목적이죠. 경쟁자를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건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허락을 받지 못하면 무기를 팔 수 없습니다. 미국산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죠. DSCA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안보협력청. 이 기관의 승인 없이는 단 한 발의 탄약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방산에서 허락은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승인이 없으면 그냥 전시품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졌지만 허락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허락 없는 무기는 팔리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대로 멈출까요? 900억 원짜리 전투기를 무장 없이 팔 수는 없습니다. KF-21 개발에 들어간 돈이 8조 원이 넘습니다. 수출 없이는 그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죠. 그들에겐 선택지가 두 개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무릎 꿇거나 아니면 스스로 길을 만들거나. 저는 전자를 예상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입니다. 미국의 거절 통보 후 한국이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죠. LIG넥스1이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일정표를 2번 확인했습니다. 이건 상식 밖이었습니다. 회사는 자체 예산 투영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미국 승인도 필요 없었죠. LMSM, 경량 다목적 정밀 유도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급조된 대응이겠거니 기술 시연용 모형이겠거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공개된 스펙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게 113kg입니다. GBU 39가 130kg이죠. 17kg 차이입니다. 단순히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KF-21의 항속거리가 20% 증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전투 반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더 오래 작전할 수 있다는 거죠. 탑 재량도 달라집니다. GBU 39는 10발이 한계였습니다. LMSM은 12발을 달 수 있습니다. 한 번 출격으로 2개 더 많은 목표를 타격한다는 겁니다. 무게를 줄였는데 사거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율이 올라갔죠.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탄두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LMSM은 탄두 3종을 모듈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관통형 탄두는 콘크리트 90cm를 뚫습니다. 지하 벙커, 강화 시설 타격용이죠. 파편형 탄두는 보병 진지를 제압합니다. 넓은 범위의 연성 목표 대응용입니다. 전자전형 탄두는 레이더 교란 기능을 수행합니다.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전장이 바뀌면 탄두가 바뀝니다. 그 단순함이 천재적입니다. 미군 체계는 어떻습니까? 목표 유형마다 다른 무기를 써야 합니다. 벙커는 벙커 전용, 진지는 진지 전용이죠. 보급도, 교육도, 정비도 따로따로입니다. 한국은 하나의 플랫폼에 3가지 임무를 담았습니다. 교육비가 줄어듭니다. 조종사는 한 가지 무기 체계만 익히면 되죠. 보급비가 줄어듭니다. 탄두만 바꾸면 되니까 재고 관리가 단순해집니다. 정비비가 줄어듭니다. 플랫폼은 하나니까 부품 호환성이 높아지죠. LIG넥스1은 교육과 보급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0년 운용 기간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일정이었습니다. 블록 2 전력화 시점이
203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KF-21의 완전 전력화와 동시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미국 승인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검토, 시험, 재승인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2032년 전력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5년을 2년으로 줄였습니다. 미국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비용도 달라집니다. GBU 39 도입 비용은 발당 약 5억 8천만 원입니다. LMSM 생산 단가는 아직 미공개지만 국산화로 최소 30% 이상 절감이 예상됩니다. KF-21 총사업비의 10%, 약 400억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200대 수출 시 8조 원 절감 효과죠. 저는 그날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다. 3개월 만에 경량화, 다임무 통합, 전력화 일정 단축. 그건 체계적 설계다. 미국이 승인을 거부한 건 실수였습니다. 한국에게 독립할 이유를 준 거죠. 승인 체계에 묶여 있으면 모든 게 느려집니다. 계약 협상, 기술 검토, 수출 허가까지 미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 족쇄가 풀리는 순간 속도가 달라집니다. LMSM 개발 착수 발표 직후 동남아 국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죠.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이 시연 일정을 문의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계약에 이어 공중 무장 패키지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계약 협상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납기 불확실성이 사라지죠. 정치적 변수도 줄어듭니다. 미국 의회가 막아설 일이 없으니까요. 승인은 족쇄였습니다. 독립은 추진력이었습니다. 한국은 3개월 만에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각성이 아니라 체계의 진화라는 걸 말입니다. 승인 서류가 사라지자 계약서가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국산 무장으로 전환한 순간 미 국무부 승인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DSCA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 협상 기간이 달라졌죠. 기존 미국산 무장 포함 시 평균 6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류 검토, 의회 보고, 기술 승인까지 단계가 많았죠. LMSM 국산화 이후엔 2개월로 줄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계약서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의 1이 된 겁니다. 계약 성사율도 올라갔죠. 기존 대비 1.5배 상승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적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미국 의회가 승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도 없죠. 순전히 기술과 가격, 납기로만 승부하게 된 겁니다. 시장 지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에 이어 공중 무장까지 검토했죠. 인도네시아는 KF-21 도입 협상을 본격화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죠. 여기까진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고객이 나타났죠. 루마니아입니다. 방위비를 30% 증액했습니다. 나토 기준 GDP 대비 2%를 넘어 2.5%까지 올렸죠. 노후 미그 21 대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F-16B를 검토했지만 납기가 문제였죠. 미국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대만이 인도 예정이었던 F-16B를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3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루마니아는 기다릴 수 없었죠. 러시아 국경과 30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납기 확실성이 최우선이었죠. 한국은 18개월 납기를 제시했습니다. 불가리아도 같은 상황입니다. 구소련제수 25가 주력인데 부품 공급이 끊겼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부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긴급 교체가 필요한데 선택지가 없었죠. KF-21과 LMSM 패키지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태국은 다른 이유로 접근했죠. 중국과의 균형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서방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산은 정치적 부담이 컸죠.
한국사는 그 부담이 적었습니다. 동유럽 지도에 빨간 점이 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니죠. 시장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KF-21 기체 단가는 900억 원이죠. 여기에 무장과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면 생애 비용이 1.8배가 됩니다. 약 1,620억 원입니다. 30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총 비용이죠. LMSM 국산화 이전엔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탄약 보급, 업그레이드 인증, 기술 지원까지 미국 승인이 필요했죠. 국산화 이후엔 후속 시장이 전액 한국으로 전환됩니다. 기체만 파는 게 아니라 30년치 수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200대 수출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체 매출만 18조 원이죠. 생애 비용까지 포함하면 32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중 후속 계약 비중이 14조 4천억 원이죠. 과거엔 24조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가져가죠. 미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KF-21 200대가 팔리면 F-16B나 F-15EX 판매 기회를 잃습니다. 직접 손실만 3조 6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손실은 따로 있죠. 제3국 자유화 효과입니다. 한국이 독자 무장 수출에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움직입니다. 터키, 인도, 브라질이 같은 길을 시도할 겁니다. 미국 승인 체계 밖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이 효과까지 계산하면 손실은 10조 원을 훨씬 넘어갑니다. 10조 원 손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보잉과 레이시온의 주가가 흔들리는 규모입니다. 미국 방산 로비의 핵심 수익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허락이 아니라 선택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정치가 빠진 거래는 경제로 결정되죠. 가격, 성능, 납기, 이 세 가지만 남습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췄죠. 미국보다 40% 싼 가격, 동급 성능, 확실한 납기입니다. 이건 시장의 심판이죠. 승인 체계는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그 통제가 풀리는 순간 시장은 효율로 움직이죠. 한국은 드디어 경제의 언어로 무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표준이 아닌 사슬이었습니다. 30년간 전투기 시장을 지배한 건 성능이 아니었죠. 미군 교리였습니다. 기체를 사면 훈련 매뉴얼도 따라왔습니다. 미군 방식으로 조종하고 미군 방식으로 정비하고 미군 방식으로 작전을 짰죠. 부품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도 미국산, 업데이트도 미국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편리했죠. 검증된 체계니까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운용 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미군 기준을 따라야 하죠. 필요 없는 기능에도 돈을 내야 합니다. 교리는 총보다 오래 갑니다. 무기는 30년 쓰지만 교리는 50년을 갑니다. 한번 미군 체계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죠. 그게 표준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패키지를 봤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KF-21 기체만 파는 게 아니었죠. 훈련, 정비, 무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한 묶음이었습니다. 4개 모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구매국 실정에 맞춰집니다. 조종사 10명 양성에 6개월이면 충분하죠. 미군 체계는 12개월이 걸립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정비 체계도 단순합니다. 부품 90%가 현지에서 생산 가능하죠. 미국산은 7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물류 비용이 40% 줄어듭니다. 무장은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LMSM 하나로 3가지 임무를 수행하죠. 미군 체계는 임무마다 다른 무기가 필요합니다. 재고 관리 비용이 절반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독립적입니다. 미국 승인 없이 자체 개선이 가능하죠. 전장 상황에 맞춰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훈련받은 조종사가 정비된 기체로 모듈화된 무장을 싣고 출격하죠.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운용비를 계산해봤습니다.
30년 총비용 기준입니다. 미군 체계 F-16B는 기체 포함 약 200억 원이 듭니다. 훈련비 200억, 정비비 600억, 무장비 400억, 업그레이드 800억이죠. KF-21 패키지는 1,300억 원 수준입니다. 기체 900억, 훈련비 100억, 정비비 180억, 무장비 120억입니다. 차이가 700억 원입니다. 기체 한 대당 35% 절감이죠. 10대 도입하면 7천억 원이 줍니다. 중소공군 입장에선 엄청난 금액입니다. 필리핀 국방 예산이 연간 6조 원입니다. 7천억이면 예산의 12%죠. 1년치 국방비 증액 없이 전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30년 총비용에서 이깁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죠. 구조의 경쟁입니다. 미군 체계는 최강 공군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연간 국방비 100조 원이 넘는 나라 기준이죠. 중소국에겐 과한 겁니다. 페라리가 필요한데 포뮬러1 레이싱카를 파는 격입니다. 성능은 좋지만 유지비가 감당 안 됩니다. 한국 체계는 중소공군 맞춤형입니다. 필요한 기능만 담았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운용 가능한 공군력입니다. 사도 굴릴 수 있는 전력이죠. 표준이 바뀔 때 시장은 무너집니다. VHS가 베이터맥스를 이긴 건 화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때문이었죠. 윈도우가 맥을 이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환성과 확장성이었습니다. 전투기 시장도 같습니다. 기체 성능만으론 안 됩니다. 훈련, 정비, 무장, 업데이트가 하나로 돌아가야 하죠. 한국은 그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새 표준이 탄생했습니다. 구매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말레이시아는 기존 F-18 체계를 검토했습니다. 미군 방식을 30년 썼지만 비용이 과했죠. 한국 패키지로 전환 시 운용비 40% 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필리핀은 신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FA-50 경험으로 한국 체계를 이미 알고 있었죠. KF-21로 확장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폴란드는 육군에 이어 공군도 한국식으로 통합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KF-21까지죠. 정비 인프라를 공유하면 비용이 더 줍니다. 통합 효과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체계의 승리입니다. 미국은 최강을 팔았죠. 한국은 최적을 팝니다. 시장은 최적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준은 편리하지만 사슬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한국은 교리를 끊었습니다. 자유로운 운용을 제시했죠. 무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체계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은 체계를 수출합니다. 58개월입니다. 미국 무장 통합 인증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죠. 거의 5년입니다. 너무 느립니다. 절차를 뜯어봤습니다. 협력업체만 수십 개가 넘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기체를 만들고 레이시온이 무장을 공급하고 노스럽 그러머니 전자체계를 통합하죠. 각 업체가 자기 파트만 책임집니다. 문서 검증 단계가 600건이 넘습니다. 기술 승인, 안전성 검토, 호환성 시험, 재승인까지죠. 한 단계 통과하면 다음 업체로 넘어갑니다. 병목이 생기면 전체가 멈춥니다. 누가 책임지는지 불명확하죠. 어사는 비사 탓을, 비사는 시사 탓을 합니다. 조율에만 몇 개월이 걸립니다. 리드타임은 전력의 그림자입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늦으면 소용없죠. 전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 구조를 봤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단일 책임 체계였죠. KF-21 개발팀과 LIG넥스1 무장 개발팀이 하나의 일정표로 움직입니다.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와 LIG 넥스1이 같은 사무실에서 회의하죠. 기체 설계 변경이 있으면 즉시 무장 쪽에 반영됩니다. 무장 스펙이 바뀌면 기체 하드 포인트가 조정되죠. 두 팀이 같은 호흡으로 움직입니다. 실시간 조율입니다. 문서 검증 단계는 120건입니다.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죠. 불필요한 중복이 없습니다. 한 번 검증하면 끝입니다.
재승인이 필요 없죠. 22개월입니다. 한국 시스템의 평균 인증 기간이죠. 58개월 대 22개월입니다. 차이가 36개월, 정확히 3년입니다. 전쟁 2번 치를 시간이죠.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전쟁이 시작되고 무기 체계가 바뀌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드론 전술이 등장하고 대응 무기가 필요해졌고 재민 기술이 진화했습니다. 6개월마다 전장이 바뀌었죠. 58개월 인증 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개발 끝나면 이미 전술이 바뀌어 있습니다. 22개월이면 다릅니다. 전장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고 다시 투입할 수 있죠. 속도가 곧 적응력입니다. 민첩함은 전략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빨라야 하죠.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터키의 바이라크타르 TV 드론입니다. 2019년 첫 전투 투입 후 2년 만에 30개 개량 버전이 나왔죠. 전장 데이터를 받아 즉각 반영했습니다. 통신거리 연장, 탑재 중량 증가, 센서 정밀도 향상이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단일 개발사가 모든 걸 책임졌기 때문이죠. 미국 MQ-9 리퍼는 어땠습니까? 2001년 도입 후 주요 업그레이드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제너럴 ATOMICS, 레이시온, 록히드 마틴이 각자 파트를 맡았죠. 조율에만 수년이 소요됐습니다. 속도 차이가 전력 차이로 이어집니다. KF-21도 마찬가지죠. 블라크 1에서 블라크 2로 넘어가는데 2년입니다. F-16이 블라크 50에서 블라크 52로 가는데 4년 걸린 것과 대조적이죠. 절반 시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선 결정적입니다. 도입 후 5년 뒤 전장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산은 업그레이드 승인만 2년이 걸립니다. 한국산은 6개월이면 됩니다. 대응 속도가 4배 빠른 겁니다. 느린 절차는 패배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늦으면 무용지물이죠. 적이 진화하는데 아군은 그대로면 당합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되면 즉각 대응이 필요하죠. 미국 체계는 의회 승인, 기술 검토로 최소 3년입니다. 한국 체계는 계약 후 1년이면 개선 사항이 반영되죠. 3년 대 1년입니다. 생존의 차이입니다. 36개월 차이는 생존 차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기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다르죠. 그리고 현대전에서 속도는 무기 성능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속도로 승부합니다. 58개월 체계를 22개월로 줄였죠. 이건 단순한 효율화가 아닙니다. 전쟁 수행 능력의 차이입니다. 빠른 쪽이 이깁니다. 적응하는 쪽이 살아남죠. 속도가 전력을 만듭니다. 저는 22년간 미군 체계를 봤습니다. 완벽하지만 느렸죠. 한국 체계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속도는 무기보다 강하다는 걸 말입니다. 900억은 시작일 뿐입니다. 기체 가격만 보면 착각하죠. 전투기는 사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겁니다. 30년을 굴려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돈이 진짜 비용이죠. 무기는 숫자로 판정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KF-21 기체 한 대 단가는 약 9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16B는 1200억 원이죠. 300억 원 차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이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기체는 전체 비용의 5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0%가 어디로 갈까요? 운영비입니다. 30년간 부품을 교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무장을 보급하고 정비를 받아야 하죠. 이 비용이 기체 가격만큼 듭니다. 아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카스트, 생애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방산업계에선 LCC가 진짜 숫자죠. KF-21의 30년 생애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기체 900억 원의 운용비를 더하면 약 1620억 원입니다. 기체 가격의 1.8배죠. F-16B는 어떨까요?
기체 1,200억 원의 운용비를 더하면 약 2,400억 원입니다. 역시 2배가 됩니다. 기체보다 운영이 비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무장 때문입니다. F-16B에 미국산 무장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GBU 39 한 발에 5억 8천만 원입니다. 30년간 500발을 소모한다고 가정하면 1,900억 원이죠. 여기에 부품 승인 비용이 붙습니다. 매번 DSCA 절차를 거쳐야 하죠. 행정 비용만 연간 20억 원이 듭니다. 30년이면 600억 원입니다. 기술 인증 비용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미국 측 검증을 받아야 하죠. 한 번에 50억 원씩 듭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면 150억 원이죠. 합치면 3,650억 원입니다. KF-21에 LMSM을 쓰면 달라집니다. LMSM 단가는 아직 미공개지만 국산화로 최소 30% 절감이 예상됩니다. 발당 4억 원 수준이죠. 500발이면 투영억 원입니다. 승인 비용은 0원입니다. 국산이니까 승인이 필요 없죠. 인증 비용도 절반입니다. 자체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총 200억 원입니다. 3,650억 원 대 200억 원이죠. 차이가 1,550억 원입니다. 아니, 무장 비용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장만 계산한 겁니다. 부품 공급도 봐야 하죠. F-16B 부품의 70%는 수입입니다. 미국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죠. 물류비가 부품 가격의 20%를 차지합니다. 긴급 수리 시엔 항공 운송을 써야 합니다. 비용이 3배로 뛰죠. KF-21 부품은 90%가 국산입니다. 당일 배송이 가능하죠. 물류비가 5% 수준입니다. 부품비 절감 효과만 연간 30억 원입니다. 30년이면 900억 원이죠. 무장 절감 1,550억 원, 부품 절감 900억 원을 합치면 2,450억 원입니다. 아니, 거의 기체 가격 3배가 절감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기체당 약 400억 원 규모죠. 이게 한 대 이야기입니다. 200대면 어떻게 될까요? 400억 곱하기 200입니다. 8조 원입니다. 단순 절감액만 8조죠. 후속 부품 공급망까지 생각하면 더 큽니다.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품을 사야 합니다. 엔진 오버홀, 레이더 업그레이드, 전자장비 교체까지 포함하면 기체당 추가로 100억 원이 들죠. 200대면 2조 원입니다. 8조에 2조를 더하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싸게 운영하는 나라가 이깁니다. 구매 시점의 가격은 미끼일 뿐이죠. 진짜 승부는 30년 계산에서 납니다. 한국은 계산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경제의 승리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30년 계산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납기는 전력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늦으면 쓸모가 없죠.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납기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방산에서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전력 공백을 의미하죠. 그 공백이 국가 안보를 직접 위협하게 됩니다. 전장은 약속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최근 서방 공급망을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납기 지연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TAI-1이 주문한 F-16B가 대표적이죠. 인도 예정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점원이가 발주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어떨까요? 납기가 2년이나 밀렸습니다. 부품 공급망의 병목 현상 때문이었죠. SPAIN의 F-35 도입 계획은 더 심각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4년이나 늦어진 겁니다.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였기 때문이죠. 구매국 입장에선 재앙과 다름없습니다. 국방 예산은 이미 집행됐는데 정작 전력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노후 기체는 퇴역 일정에 맞춰 빠져나갔는데 신규 기체가 없죠. 공백 기간 동안 공군력이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전투기 한 대가 빠지면 그 지역 방공망에 구멍이 생깁니다.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려면 최소 3대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없으면 임무 공백이 발생하죠. 적이 그 공백을 노립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8개월 단축 납기 실적을 꾸준히 쌓아왔죠. 폴란드의 K2 전차 계약이 좋은 예입니다. 계약 체결 후 단 12개월 만에 첫 인도가 이뤄졌습니다. 업계 평균이 24개월인 걸 생각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집트에 수출한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정확히 도착했죠. 약속한 날짜에 딱 맞춰 도착한 겁니다. 노르웨이의 K9 계약도 납기를 정확히 지켰고 오스트레일리아 수출 계약도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단 한 건도 지연된 적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체계의 차이입니다. 한국 방사는 생산 라인 구조가 단순합니다. 핵심 부품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수가 적죠. 조율 단계가 줄어들면 병목이 생길 확률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해외 부품에 의존하지 않으니 공급망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을 때도 한국 방사는 일정을 지켰죠. 납기 예측 정확도가 95%를 넘는다는 건 약속한 날짜에 거의 확실하게 납품된다는 뜻입니다. KF21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록별 개발 일정이 계획대로 정확히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블라크 1 시제기 출고가 예정대로 진행됐고 블라크 2 개발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기체와 무장, 훈련, 정비 체계가 하나의 달력 아래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바로 동시 전력화입니다. 기체만 먼저 도착하고 무장은 나중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같은 시점에 완성되는 겁니다. 조종사 훈련은 기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완료되고 정비 인프라도 미리 구축됩니다. 그래서 인도 당일부터 즉시 실전 작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죠. 신뢰는 스펙을 이깁니다. 구매국들은 이제 문서보다 기록을 먼저 봅니다. 납기 엄수율이 성능 스펙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물은 게 납기 보장 여부였습니다. 성능 설명보다 납기 실적을 먼저 요구했죠. 로메이니아 국방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불과 300km 거리에서 전력 공백은 용납할 수 없었죠. 확실한 납기가 최우선 조건이었고 한국은 그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벌게리아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부품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긴급 교체가 필요했죠. 선택지가 많지 않았는데 한국만이 확실한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납기 준수율이 곧 무기의 신용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약속해도 제때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한국은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세 나라입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죠.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셋뿐이었습니다. 기체만 파는 게 아니라 무장, 훈련, 정비, 업그레이드까지 모두 책임지는 체계죠. 이건 단일 기체 판매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수출하는 겁니다. 30년간 이 세 나라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기체 수출과 체계 수출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기체는 공장에서 만들어 배에 실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체계는 다릅니다. 조종사를 교육하고 정비사를 훈련시키고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죠.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야 합니다. 한국이 내놓은 패키지를 분석했을 때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F21 기체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으로 LMSM 무장 체계가 붙습니다.
여기에 지상 방어망인 천궁 미사일이 연결되고 지대지 타격용 현무 미사일이 통합되죠. 드론 체계까지 결합되면 완전한 통합 전투 플랫폼이 완성됩니다. 공중, 지상, 정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의 작전 체계죠. 지휘 통제 시스템이 모든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KF-21이 탐지한 목표를 지상의 현무 미사일이 타격할 수 있고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천궁 방어망이 즉시 활용하죠. 국가 단위의 방산 네트워크가 완성된 겁니다. 미국 패키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F-16을 사면 AIM-120 미사일, 패트리어트 방어 시스템, MQ-9 드론을 따로따로 사야 합니다. 각각 다른 업체 제품이고 통합에만 수년이 걸리죠. 한국 패키지는 처음부터 통합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입 즉시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훈련 체계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KF-21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이 6개월 과정으로 표준화됐죠. 시뮬레이터, 교육 교재, 전술 매뉴얼이 한 세트로 제공됩니다. 정비 체계는 더 놀랍습니다. MRO, 즉 정비, 수리, 개량 시설을 구매국 내에 구축해줍니다.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정비 능력 자체를 이전하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이걸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체 정비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까요. 중동 시장에서 한국 패키지의 평가가 급상승했습니다. UAE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격 대비 신뢰도 1위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미국산은 성능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승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러시아산은 저렴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뢰도가 떨어졌죠. 프랑스산은 가격과 성능은 괜찮지만 납기가 불안정합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약점이 없습니다. 적정 가격, 확실한 납기, 통합 체계를 모두 제공하죠. 동남아 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즈가 FA-50에 이어 KF-21 도입을 검토 중이고 말레이시아는 F-18 대체용으로 한국 패키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일랜드는 중국 견제와 서방 기술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죠. 승인은 사라지고 선택이 남았습니다. 이제 구매국들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정치가 아니라 경제와 전략으로 결정하죠. 이건 단순한 산업 성장이 아닙니다. 국가의 진화입니다. 한국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기술 독립을 달성했고 이제 다른 나라에게 그 독립을 제공하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네 번째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허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유는 실력에서 온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22년간 미군 체계를 봤습니다. 통제와 승인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죠.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실력과 신뢰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네 번째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 부릅니다.